파리에서 인정받던 그녀에게 어느 날 날아든 청천벽력 같은 통보. 당신의 다음 출장지는 한국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친 건 중국에서 보낸 6개월의 끔찍한 기억뿐. 부모님은 한국을 전쟁 중인 분단 국가라며 직장을 그만두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울 땅을 밟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와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열린 국제 디자인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은 그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트로피를 손에 쥐고 환하게 웃던 제 모습이 프랑스 패션 잡지 표지를 장식했죠. 명품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음 날 본사회의에서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타 다음 주부터 6달간 한국 서울지사로 파견 가게 됐어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라니요? 아시아에서도 중국,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의가 있으신가요? 대표이사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닙니다. 다만 갑작스러워서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파리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에펠탑과 센강의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2해 전 중국 상하이 출장의 악몽 같은 기억만 가득했습니다. 6개월간의 상하이 출장은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죠. 상하이에서 경험한 혼란스러운 교통, 끔찍한 대기오염, 끝없는 인파, 위조품으로 넘쳐나는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불친절함과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다시는 아시아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중국보다 작은 나라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이 있는 곳, 어쩌면 중국보다 더 혼잡하고 불편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나라. 그 정도였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에 앉아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사진들, 한국의 문화, 음식에 관한 정보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어떤 정보도 제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모든 아시아 국가를 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휴대폰을 집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아버지 비토르의 목소리가 들렸죠. 마르타, 무슨 일이니? 대상 수상 축하한다. 내 사진이 뉴스에도 나왔더구나. 감사해요, 아빠. 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한국 파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샹젤리제 거리의 화려한 불빛들, 세련된 패션으로 가득한 쇼윈도, 우아한 카페들. 이 모든 것을 6개월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있는 제 아파트로 올라가며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 낯선 아시아의 도시로 간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짐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서재 책상에 앉아 한국행 비행기 일정을 확인했죠. 일주일 후면 파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의 반짝이는 불빛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력상 중요한 시점에서 이 파견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날 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6달은 어떤 모습일지 또다시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말의 지구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우아했어요. 거리의 카페들은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죠. 이런 일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 엘렌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반갑게 저를 안아주셨지만 어제 전화로 전한 소식 때문인지 그 포옹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르타, 들어오렴. 아침 식사는 했니?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전직 자동차 디자이너로 항상 유럽 자동차의 우수성을 자랑스러워하셨죠. 그런 아버지에게 아시아 파견은 분명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앉으렴, 마르타. 어제 내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나 모두 걱정이 됐단다. 어머니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씀하셨어요. 식탁에 앉아 부모님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파견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며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6달이면 돌아올 수 있다는 점까지요. 한국이라면 북한 근처 아니니? 그곳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야. 아버지의 말씀에 당황했어요. 아빠,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고 제가 가는 곳은 남한의 수도 서울이에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정정해드렸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아시아는 아시아야. 내가 중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르타, 내가 상하이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기억나니? 한국도 비슷할 거야. 그곳은 우리가 구호물자를 보내던 가난한 나라였어. 부모님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지금의 한국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구호물자를 보내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대 차이인지 부모님에게 한국은 여전히 50년 전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죠.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에요.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고. 설명을 시작했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떠니? 내 실력이라면 파리의 어느 패션하우스든 문을 열어줄 텐데. 아버지가 제안하셨죠.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퇴사라니요?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람회 대상까지 받은 이 시점에서 퇴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아빠,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기회를 거절할 수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점점 더 팽팽해졌어요. 아버지는 아시아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계셨고 어머니는 제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셨죠. 그들의 시선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개발국이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웠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죠.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마르타,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 디자이너인지 알아. 하지만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는구나.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내 모습을 기억해. 너무 야위고 지쳐 있었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어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아빠. 제가 더 경험이 많아졌고 미리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는 다른 나라예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지만 적어도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여전히 걱정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가족 식사를 하며 파견 기간 동안 자주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리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정적이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지의 위험한 나라였죠. 아마도 제가 직접 경험한 후 그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어 필요한 옷들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날씨는 어떨까? 문화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실제 경험은 분명 다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내일부터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최대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비록 부모님의 지지는 얻지 못했지만
적어도 제 자신만큼은 이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파견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망설였죠. 정말 가야 하는 걸까? 부모님 말씀대로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건 어떨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커리어에 대한 열정이 그 의문을 잠재웠어요. 발렌티노부터 루이비통까지 여러 명품 브랜드에서 일하며 쌓아온 10년의 경력과 최근의 수상 경력을 생각하면 지금 그만둘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시장은 최근 럭셔리 패션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였어요. 이번 파견이 제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파트 창가에 서서 파리의 전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도 견뎌냈는데 한국쯤이야.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중국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상하이의 숨막히는 공기, 끝없는 소음과 혼잡함,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느꼈던 압박감, 그리고 무엇보다 복제품으로 가득한 시장에서 내 디자인의 짝퉁을 발견했을 때의 그 참담함까지.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감정을 다스리려 노력했죠. 한국은 중국과 다를 거라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구로 걸어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출발 전날 밤, 파리의 친구들이 작별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세느 강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요. 디자이너, 사진작가, 모델 등 패션업계 친구들이 모두 모였죠. 그들은 저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어요. 서울은 정말 세련된 도시래. 동대문이라는 패션 지구는 24시간 열려있대.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요즘 파리에서도 인기잖아. 기술력이 대단하다던데. 다른 친구가 덧붙였어요. 친구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대화 중에 누군가 물었어요. 마르타,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파리의 안락함과 익숙함을 떠나 또다시 낯선 아시아 국가로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젠가 후회할 것이라는 직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두렵지만 내 커리어를 위해선 가야 해. 그리고 어쩌면 기대보다 더 좋은 경험이 될지도 모르잖아. 제 대답에 저도 놀랐어요. 입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으니까요. 모임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파리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에 반짝이는 조명, 개선문을 돌아나가는 차들의 행렬, 그리고 센강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까지. 이 모든 것들이 6달 동안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했습니다. 가방에는 필수품만 챙겼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했어요.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파리의 밤을 만끽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내일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는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보고 문을 닫았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은 바쁘다며 배웅을 나오지 않으셨지만 전화로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셨죠. 그들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에 대기 중인 비행기들, 바쁘게 오가는 지상 요원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파리의 실루엣까지 모든 것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서울행 비행기 탑승하실 승객들은 안내방송이 들리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파리를 바라보며 6달 후의 귀환을 생각했죠. 그때의 저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답을 찾기 위해 12시간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으며 처음 느낀 건 놀라운 청결함이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들은 다국어로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죠. 상하이 공항에서 느꼈던 그 숨막히는 혼잡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외국인 전용 자동 입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생체 인식만으로 몇 초 만에 입국이 완료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서로 밀치거나 소리 지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제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에 나타났을 때였어요. 가방이 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직원이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죠. 영어로요. 택시는 어디서 타나요? 제가 물었을 때 그 직원은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하 1층에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저기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시면 돼요. 정해진 요금제로 운행되니 걱정 마세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상하이에서는 외국인에게 영어로 대응해주는 직원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들은 모두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기사들은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안내원이 제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죠.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해 보시겠어요? 최신 기술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십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라고요? 호기심에 수락했고 곧 무인 택시에 올라탔어요. 차량 내부에는 대형 터치스크린이 있었고 거기에 목적지를 입력하자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으며 무엇보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회색빛 스모그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는데 서울의 하늘은 파랗고 맑았어요. 회사에서 예약해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서자 자동으로 얼굴 인식이 이루어졌고 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기술이었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고 에어컨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벽면의 태블릿을 통해 방 전체를 제어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음성 명령도 가능했습니다. 불 꺼줘라고 영어로 말하자 조명이 꺼졌어요.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상하이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깨끗했고 혼잡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모두 줄을 서서 탑승했죠. 차 안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인터넷 접속이 제한적이었는데 서울에서는 지하철, 카페, 거리 어디서나 초고속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로 들어서자 모든 직원이 일어나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국 지사장님이 영어로 인사하셨고 통역사도 배치해 주셨어요. 사무실 환경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페이퍼리스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죠.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 입구에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 주문과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메뉴판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까지 다양한 언어가 지원되고 있었죠. 음식이 나오자 그 정갈한 담음새와 맛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첫날 저녁 동료가 명동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명동은 서울의 쇼핑 중심지였어요. 거리를 걷다가 문득 깨달았죠. 여기엔 가짜 제품이 없다는 것을요. 중국 상하이에서는 명품의 복제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는데 명동의 상점들은 모두 정품만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엄격해요. 가짜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죠. 동료의 설명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디자이너로서 내 작품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질서, 청결,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을 배려하는 시스템까지. 이곳에서의 6달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던 날, 지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위치한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회사의 주력 상품인 화장품과 패션 액세서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보여주겠다는 의도였죠. 마르타 씨, 오늘 우리 R&D 센터를 방문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중국 지사에서는 생산 과정을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곳에서는 주로 마케팅과 판매에만 집중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회사 차를 타고 약 40분을 달려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남달랐어요. 전면이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건물 주변에는 푸른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죠. 친환경 건축의 대표적 사례처럼 보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연구소장인 박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마르타 씨. 오늘 저희 연구시설을 둘러보시면서 많은 영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박 박사의 안내로 먼저 화장품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놀라웠어요. 연구원들은 모두 첨단 장비를 다루고 있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이건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피부 분석 시스템입니다. 고객의 피부 상태, 생활 환경,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완벽하게 맞춤화된 제품을 제공하죠. 연구원이 기계 앞에 서자 스캐너가 그의 얼굴을 분석했어요. 몇 초 후 화면에 상세한 피부 상태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분, 탄력, 주름, 색소 침착 등 다양한 지표가 그래프로 표시되었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K-뷰티의 핵심 경쟁력이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제조시설이었어요.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정확한 움직임으로 제품을 조립하고 품질 검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오류를 체크하고 있었죠. 이 생산 라인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생산량과 속도를 계산해 운영하죠. 놀라워하는 제 모습을 보며 박 박사가 웃으셨어요. 프랑스 본사의 시설도 훌륭하지만 자동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파리 본사의 생산 시설도 물론 최첨단이었지만 여기서 보는 자동화 수준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패션테크 연구실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디지털 패션과 웨어러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죠.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스마트 패브릭입니다. 체온의 반응에 색상이 변하고 필요에 따라 통기성을 조절할 수 있죠. 또한 착용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이 보여준 천을 만져보았어요. 제 손의 온기에 반응해 천의 색상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이런 기술들이 언제쯤 실용화될까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제품화되어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빠르면 내년, 늦어도 3년 안에는 모두 실용화될 겁니다. 한국은 연구에서 제품화까지의 주기가 매우 짧은 편이거든요.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유럽 중심의 패션 세계에서만 살아왔던 저에게 오늘 본 한국의 기술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을 단순히 모방하는 나라들로만 여겨왔던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기술들을 정리하고 본사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그것이 우리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단순히 한국 시장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배워 그것을 프랑스로 가져가기 위함이었죠. 처음으로 파견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소중한 기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곳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기술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그들의 고정관념 속 한국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내일은 꼭 부모님께 화상통화로 이곳의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자 이 도시의 리듬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홈 시스템의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음성 명령으로 커튼을 열고 날씨를 확인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지하철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모바일 결제로 아침 커피를 사는 것도 이제는 당연한 일과가 되었죠. 이날 저녁 드디어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짧은 메시지로만 소통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그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죠. 약속 시간이 되자 노트북을 켜고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비토르와 어머니 엘렌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안심한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르타, 잘 지내고 있니? 너무 야위지는 않았니? 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전혀요, 엄마. 오히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저도 모르게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아파트 내부를 보여드렸어요. 음성으로 제어되는 조명, 스마트 냉장고, 그리고 창문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까지.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셨죠. 저게 다 작동하는 거니?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아빠.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해요. 그것도 음성 인식으로요. 제가 불 꺼줘라고 말하자 방 안의 조명이 꺼졌고 불 켜줘라고 하자 다시 켜졌습니다. 부모님의 눈이 커졌어요. 다음으로 창밖 풍경을 보여드렸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맑은 하늘까지. 중국에서 경험했던 혼잡함과 오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말 깨끗하구나. 도로가 막히지도 않고.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일상을 차례대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자동 결제 시스템이 있는 편의점, 초고속 인터넷이 깔린 카페,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엄마, 아빠,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유럽보다 앞선 부분도 많아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는 기술력이 정말 놀랍죠. 부모님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듣고 계셨죠. 마르타, 내가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좋은 점만 보는 건 아니니? 아버지의 말씀에 살짝 화가 났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미개발국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제가 보여드린 건 다 사실이에요. 이곳 회사의 기술력도 정말 놀랍고요. 지난주에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건 정말 우리 회사 파리 본사보다도 앞선 기술이었어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자동차 디자이너 출신인 아버지는 항상 유럽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니?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었는데? 아버지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저는 연구소에서 본 스마트 패브릭과 AI 기반 화장품 생산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듣던 아버지의 표정이 점차 변했어요.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인정으로. 그건 정말 놀라운데. 유럽에서도 그런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인데. 어머니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내가 쓰는 화장품도 그렇게 첨단 기술로 만든 거니? 네, 엄마. 그리고 놀라운 건 그런 제품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이미 판매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연구에서 상용화까지의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보여준 서울의 야경에 두 분 다 감탄하셨죠.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구나. 사진으로만 봤을 땐 몰랐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통화 막바지에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엄마, 아빠, 한국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오셔서 직접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망설임이 읽혔어요. 글쎄, 아시아는 너무 멀고 또 우리 나이에. 아버지가 망설이며 말씀하셨죠. 아빠, 한국은 정말 여행하기 편한 나라예요. 영어도 잘 통하고 외국인을 위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부모님의 망설이는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테지만 적어도 조금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통화에서는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겠다고요. 이제 저에게는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을 넘어 부모님의 오래된 편견을 깨는 임무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불과 한 달 전, 저 역시 한국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이곳에 온다면 그들의 세계관도 저처럼 변화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2달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부모님께서 드디어 한국 방문을 결심하셨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호텔을 준비하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과연 부모님이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특히 아버지가 가진 깊은 유럽 중심주의를 깨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채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대기구역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입국장 문이 열리고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엘레는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고 아버지 비토르는 다소 지쳐 보였지만 제 얼굴을 보자 환하게 웃으셨죠. 마르타,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이니?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으셨어요. 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깨끗하고 체계적인데 첫 만남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탔는데 부모님은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차량에 눈을 크게 뜨셨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깨끗한 도시 풍경과 맑은 하늘에도 감탄하셨죠. 이곳은 중국과 정말 다르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너의 중국 출장 때 사진들을 기억하는데 항상 스모그가 가득했잖니. 호텔에 체크인한 후 첫날은 간단히 주변 산책으로 시작했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에 들어가자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셨어요. 테이블마다 설치된 무선 충전기, 디지털 메뉴판, 그리고 로봇이 서빙하는 모습까지. 이런 건 파리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로봇 서버를 신기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곳에서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보여드렸어요.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모든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에 아버지도 감탄하셨죠.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현금을 요구하는데 여기선 정말 지갑이 필요 없겠구나. 둘째 날은 명동과 동대문을 방문했습니다. 패션에 관심 많은 어머니는 한국 브랜드의 디자인과 품질에 놀라셨어요.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미래적인 건축물 앞에서는 한참을 바라보며 감탄하셨죠. 이런 건축물이 파리에 있다면 랜드마크가 됐을 텐데. 패션 디자이너 출신인 저도 처음 왔을 때 DDP의 유려한 곡선과 미래적인 디자인에 감탄했던 기억이 났어요. 자하 하디드의 이 걸작은 한국의 현대 건축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패션 쇼핑을 마치고 우리는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공장지대였던 이곳이 어떻게 힙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낡은 창고를 개조한 복합문화공간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마치 파리의 마레지구를 연상케 하는데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아빠. 한국 젊은이들의 감각이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오히려 트렌드를 선도하는 부분도 있죠. 셋째 날, 드디어 제가 일하는 회사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지사장님이 직접 나와 부모님을 환영해 주셨고
회사 시설을 둘러보는 특별 투어를 준비해 주셨어요.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과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며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 정도 수준의 자동화는 유럽의 최첨단 공장에서도 보기 힘든데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죠. 연구소장이 스마트 패브릭 기술을 시연하자 어머니도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체온의 반응에 색상이 변하는 직물에 손을 대보시며 놀라워하셨죠. 이런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패션 산업에 혁명이 올 텐데. 점심으로는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을 보며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셨어요. 특히 건강에 관심 많은 어머니는 발효 음식과 다양한 채소 반찬에 감탄하셨죠.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이라면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건강한지 이해가 되는구나. 넷째 날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대 도시 한가운데 보존된 전통 가옥들을 보며 부모님은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옥의 목공 기술과 자연 친화적 구조에 감탄하셨죠.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구나. 유럽도 배워야 할 점이야. 한 한옥 체험관에서 전통차 예절을 배우고 한복을 입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감상하셨어요. 이 옷의 선과 색감이 정말 우아하구나. 파리 오뚜꾸띠르에도 영감을 줄 수 있을 정도야. 마지막 날, 부모님을 남산 서울타워로 모시고 갔습니다. 해질 무렵,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진 전망대에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그 광경을 감상했어요.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마르타,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의외의 고백에 돌아보니 아버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어.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사람, 시스템,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한 나라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단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 내가 한국에 파견된다고 했을 때 불쌍한 우리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부럽구나. 이런 역동적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니.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의 인식이 이토록 완전히 바뀌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모든 아시아 국가를 같은 시선으로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울타워를 내려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은 귀국 후 친구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오랜 친구들에게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고백하겠다고 하셨죠.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부모님을 배웅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아시아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고 도착했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어 돌아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곧 다시 만나자, 마르타.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더 오래 머물러도 좋겠구나. 부모님이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보람찼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 서울에서의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회사에서의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제 디자인 아이디어가 본사의 찬사를 받기도 했죠. 한국에서의 6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마르타 씨, 파리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파견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야 한다니.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바라던 일인데 지금은 오히려 떠나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당신의 성과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사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지사장님의 말씀이 이어졌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매일 출퇴근길에 보던 풍경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파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동료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계약 연장을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말에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영주권이라. 정말 가능할까? 한국에 정착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인사팀을 찾아갔어요.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파견 기간 연장이나 더 나아가 정규직 전환 같은. 인사팀 담당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의 한국 정착에 관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히 마르타 씨처럼 높은 기술력을 가진 분들을 위한 특별 비자도 있죠. 그날부터 이민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 전문 상담 서비스도 이용했죠. 놀랍게도 한국은 고급 기술 인력의 이민을 적극 장려하고 있었고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용기를 내어 파리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지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는 제 의사를 전달했죠. 답장을 기다리는 며칠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답장이 왔어요. 본사에서는 제 요청을 검토 중이며 한국 지사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열려 있었어요. 그 사이 한국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북한산을 등산하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했어요. 한국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박물관과 고궁도 방문했죠. 특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산책했던 날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한 전통 궁궐의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생활 패턴도 점점 한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에는 미숫가루를 마시고 저녁에는 동네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주말에는 찜질방에서 몸을 풀고 가끔은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죠. 어느 날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제 요청이 수락되었고 한국지사의 정규 디자이너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약은 우선 2년으로 추후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날 감격에 겨워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의외로 부모님은 크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내가 그런 결정을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 열정을 보면서 이미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았어. 어머니도 따뜻하게 축하해 주셨어요.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자주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겠구나. 계약 전환이 확정된 후 본격적으로 장기 거주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 넓은 아파트를 구하고 한국어 공부도 더 진지하게 시작했어요. 은행 계좌도 외국인 임시 계좌에서 정식 계좌로 전환했고 의료보험도 가입했죠. 어느 저녁 한강변을 산책하며 이 모든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불과 6개월 전 한국 파견 소식에 낙담했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 정착을 결심하기까지 왔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했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가 제게 준 모든 것들, 새로운 시각,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요.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곳에서 제 디자인 철학을 더 발전시키고 한국과 프랑스 문화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패션 컬렉션을 선보이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해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죠. 여긴 내가 계속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내 영혼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곳.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은 이미 평온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제 인생의 새 챕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중국이 아닌 이곳에서. 그리고 이제 이곳은 단순한 파견지가 아니라 제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마르타 씨의 용기, 그리고 그녀의 변화를 함께한 가족의 따뜻한 눈빛.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